정은입니다. 제 이름은 들리는 그대로 고요하고 차분해서 제 지난 삶과 꽤 잘 어울렸죠. 오늘은 제 남편 준영 씨의 회사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스마트 홈 사업을 하는 그의 작은 회사는 몇 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드디어 강남 테헤란로의 위풍당당한 빌딩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직 잠든 딸 하은이를 깨울까 조심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영 씨가 좋아하는 반숙 계란을 굽고 우유를 데웠죠. 저는 식빵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을 골랐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무릎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소재가 꽤 좋았죠. 작년 제 생일에 준영 씨가 선물해준 옷이었어요. 제게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했었죠. 굽 낮은 누드톤 구두를 신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색이 좀 흐릿해 보여 볼터치를 살짝 하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죠. 거울 속의 여자는 30살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눈매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생기를 잃은 듯한 눈빛은 마치 얇은 재 한 겹이 덮인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유리 외벽의 그 건물은 햇살 아래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가득했고 붉은 카펫은 입구에서 로비까지 길게 깔려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준영 씨 회사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배경, 현수막과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들을 보았습니다. 준영 씨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짙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몇몇 고위 관계자나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몸매도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햇살 아래 그의 옆모습은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외곽에 놓인 화환 옆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뿌듯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귀가 시간은 늦어졌으며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자주 아빠는 왜 또 저녁 안 먹고 와? 하고 물었고 저는 그저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제 시선은 그의 옆에 서 있는 샴페인색 투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비서인 미나 씨였습니다. 아주 예쁘고 화장은 섬세했으며 행동은 단정하고 야무졌습니다. 준영 씨 옆에 바싹부터 명함을 건네거나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가끔은 몸을 살짝 기울여 속삭였는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준영 씨의 정장 소매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준영 씨 역시 그녀가 건네는 물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고 이따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 사장님, 주 비서님은 정말 든든한 오른팔이시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사장님, 복도 많으시네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준영 씨는 하하 웃으며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나 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미나 씨는 정말 유능해요.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수줍은 듯 준영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무언가에 갑자기 꽉 조이는 듯 천천히 아파왔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죠. 이런 감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의 셔츠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점점 더 짜증스러워지던 그의 눈빛. 저는 그저 하은이가 아직 어리니 이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저 업무상 필요한 일일 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개업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준영 씨와 귀빈들은 단상 앞 붉은 카펫 위로 초대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여전히 준영 씨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고 손에는 그의 연설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들자 저도 몇 걸음 움직여 단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준영 씨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는 제 남편이자 하은이의 아빠였습니다.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했으니 저도 기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준영 씨가 사람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저를 본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가 순간 멈칫했고 눈에 띄지 않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짜증, 심지어는 혐오감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완벽한 그림에 나타나서는 안 될 흠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고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주요 귀빈들의 단상 등단을 요청하자 준영 씨는 즉시 시선을 거두고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던 미나 씨의 손목을 잡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미나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준영 씨 옆에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위로 올라선 것이 자랑스러운 공작새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합법적인 아내인 저는 마치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처럼 단상 아래 북적이는 인파 속에 잊힌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최 사장님은 비서랑 같이 올라갔네. 부인도 오지 않았나? 누가 알아? 아마 사모님은 이런 자리를 싫어하는지도 모르지. 저 비서분, 최 사장님이랑 같이 서 있으니 꽤 잘 어울리네. 그 말들은 마치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그 커플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씨가 미나 씨에게 고개를 기울여 속삭일 때의 그 다정한 표정. 그것은 제가 그의 얼굴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세상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단상 아래 그림자 속에 있는 저의 세상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제야 겨우 끓어오르는 저를 집어삼킬 듯한 치욕감과 싸늘한 절망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개업식이 시작되고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에 이어 준영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감사를 표하고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미나 씨는 내내 그의 뒤편에 서서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감탄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가 곧 리본 커팅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전 담당자가 커팅용 공과 가위를 들고 단상에 오를 때 저는 어디서 그런 충동이 일었는지, 어쩌면 마지막 남은 불굴의 의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내로서 남아있던 본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대 가까이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저의 움직임은 작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상에서 막 의전 담당자에게 금가위를 건네받으려던 준영 씨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더니 다시 정확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띄고 있던 짜증과 혐오감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든 채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잔인하고 가차없는 질책의 의미를 담아 개업식 현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질서 유지 잘하라고 하지 않았나? 저 여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당장 저리 치워.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죽겠으니.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경호원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질서 유지 잘하라고 하지 않았나? 저 여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당장 저리 치워.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죽겠으니. 준영 씨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원래 축제처럼 시끌벅적하던 개업식 현장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모든 담소 소리, 축하 소리, 심지어 배경음악마저도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듯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놀라움, 호기심, 경멸, 그리고 동정심을 담아 준영 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제히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지가 얼어붙었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준영 씨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어조가 너무 심했음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현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미나 씨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꼬리가 참지 못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의기양양함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고개를 살짝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를 위압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단상 아래 경호원들은 멍하니 서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단상 위에서 불쾌한 표정을 짓는 준영 씨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래에 외롭게 서 있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저를 바라보며 주저했습니다. 아직도 멍하니 뭐해? 준영 씨는 경호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더욱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어떤 자리인데 어떤 잡것들이 다 앞으로 나서려고 해? 당장 치워. 어떤 잡것들. 이 네 글자는 독을 품은 얼음 송곳처럼 제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딸의 엄마인데 그의 눈에는 쫓아내야 할 잡것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거대한 치욕감과 분노가 마지막 남은 이성과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 덕분에 겨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울 수도 소란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치욕스러운 상황이 더욱 철저해질 뿐이고 하은이가 나중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치욕과 충격으로 인해 살짝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경호원들도 단상 위에 그 남자와 여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넘어 개업식 배경 현수막 뒤편에서 급히 달려오는 몇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씨 회사 고위 임원 몇 명과 그의 비서인 김 비서님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손에 여전히 진행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이쪽의 소란에 놀란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비서님의 시선이 마침내 사람들 넘어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마치 믿을 수 없는, 심지어는 끔찍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진행표가 철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역시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준영 씨는 경호원들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아마도 제가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 듯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완벽한 순간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 준영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사장님 하는 비명 같은 외침이 그의 말을 맹렬하게 끊었습니다. 김 비서님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허둥지둥 해치고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그는 극도로 경악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목이 쉬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최 사장님, 그분은 서한캐피탈의 심 대표님이시잖아요. 서한캐피탈의 심 대표님? 준영 씨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든 채 미간을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되뇌었습니다. 무슨 서한캐피탈, 어떤 심 대표, 김 비서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짜증, 혐오, 그리고 오만함이 뒤섞였던 그의 얼굴 표정은 마치 급속 냉동된 시간처럼 조금씩 깨지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극한의 망연자실함과 점차 퍼져나가는 믿을 수 없는 경악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등불 같기도 했고 귀신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미나 씨의 의기양양한 미소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온 김 비서님을 보았다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도 저에게 닿았는데 혼란스러움과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 인파는 짧은 침묵을 거쳐 방금 전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수군거림을 터뜨렸습니다. 서한캐피탈, 그 요즘 잘 나가는 투자 회사 아니야? 심 대표가 저렇게 젊다고? 최 사장님은 자기 회사 투자자도 못 알아보는 거야? 세상에, 최 사장님이 욕한 사람이 투자사 대표라니. 김 비서님은 이미 단상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의도 준영 씨의 굳은 얼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의 울상이 되어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준영 씨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님, 그분은 바로 서한캐피탈의 심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세요. 그 90억 원 투자 의향서에 심 대표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계속 잘 모시라고 하셨으면서요. 90억 원. 심 대표 이사님. 이 몇 개의 단어는 연이은 둔기처럼 준영 씨의 머리와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금가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매끄러운 단상 위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눈동자에는 섬뜩한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미나 씨도 상황을 파악한 듯 낮은 신음을 내며 입을 틀어막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이힐이 단상 위에서 맑고도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경멸과 의기양양함은 이미 거대한 경악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준영 씨보다 나을 것이 없었죠. 개업식 현장 전체는 지금 우스꽝스러운 부조리극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한때 빛나던 주인공은 잿빛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고 단상 아래에서 꾸짖음을 당하며 쫓겨날 뻔했던 재수 없는 여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사방에서 쏟아지는 복잡한 의미의 시선들을 받아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충격, 탐색, 깨달음, 고소함, 그리고 깊은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처음의 차가움과 치욕감은 이제 기묘하게 천천히 솟아오르는 평온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위선을 찢어버리고 가장 추악한 진실을 직면한 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지난 몇 년간 같은 침대를 썼지만 지금은 끔찍할 정도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숨길 수 없는 무너짐과 믿을 수 없는 경악을 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늘 휴대하던 평범한 서류 가방에서 천천히 짙은 남색 가죽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그것을 열어 명함 한 장과 선명한 사진, 그리고 서한캐피탈 대표이사 직함이 찍힌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명함과 사원증을 몸 앞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매끄러운 사원증 표면에 비쳐 미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심 대표이사 서한캐피탈.
이 글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죽은 듯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침묵의 중심이 저였고 무너져 내리는 가장자리는 방금 전까지 빛나던 단상 위에 그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시간은 끈적한 풀에 갇힌 듯 멈춰섰습니다. 단상 위아래 수백 쌍의 눈동자가 제 손에 들린 작은 카드, 그리고 카드에 선명하게 찍힌 직함과 이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바람 소리와 멀리 길거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량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준영 씨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소리를 냈지만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금가위가 있던 천으로 덮인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힘줄이 튀어나오고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주어 잡고 있었고 몸은 미미하게 흔들려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막고 있던 손은 잊은 듯 내려졌고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동공에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와 망연자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다듬었던 머리 스타일은 뒷걸음질 치는 동안 흐트러져 창백한 뺨에 한 가닥이 붙어 있었는데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단상 아래 인파는 극한의 충격을 겪은 후 마침내 와르르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서한 캐피탈 대표이사라고. 세상에, 준영 씨가 자기 가장 큰 투자사 대표도 못 알아보고 사람들 앞에서 재수 없다고 욕을 했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투자자가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신분을 숨기고 와서 상황을 살폈다고. 방금 최 사장님은 그 비서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갔잖아. 이제 다 끝났네. 90억 원 투자가 물거품이 될 판이잖아.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에 속삭임도 있었고 숨김없는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와 준영 씨, 미나 씨 세 사람 사이를 오가며 드라마틱한 탐색과 구경거리를 찾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영 씨 회사의 고위 임원 몇 명도 이제 겨우 단상 앞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흑빛 얼굴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저를 보았다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준영 씨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먼저 이 기이한 교착 상태를 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섬뜩한 교착 상태를 깬 것은 거의 주저앉을 뻔했던 김 비서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듯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거의 단상 가장자리까지 기어와 고개를 들고 준영 씨를 향해 떨리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님, 최 사장님, 빨리 심 대표님께 설명하세요.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오해. 이 두 글자는 제 마음속 마지막 자기기만의 얇은 막을 꿰뚫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공포 외에도 빠르게 솟아오르는 배신감에 대한 격분, 그리고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 비서님의 붙잡으려는 손을 맹렬히 뿌리치고 눈을 붉게 물들인 채 저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갈라지고 부서졌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굴복하지 않으려는 야만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네가 어떻게 서한 캐피탈 대표이사일 수가 있어. 너는 분명 가정주부잖아. 매일 하은이나 돌보고 장보고 밥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회사를 차리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돼? 너 혹시 누구랑 짜고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응?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과도 후회도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온순하고 침묵하며 자신에게 의존하던 정은이 어떻게 그의 회사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눈부신 또 다른 신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인식과 권위에 대한 철저한 전복이자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격분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흔적마저 완전히 산산조각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연민을 담은 우스꽝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단상 아래에서 놀라움, 호기심 또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손님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언론 기자들로 보이는 몇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기적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일부러 높이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서한캐피탈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 심정은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단상 위에서 목각 인형처럼 굳어있는 준영 씨와 미나 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단상 위에 최준영 씨와 사업적인 투자 관계 외에도 또 다른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와, 단상 아래에서는 다시 억누르지 못하는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가 컸지만 제가 직접 입으로 확인시켜준 충격은 여전히 작지 않았습니다. 서한캐피탈의 의사결정자로서 저희는 잠재력 있는 기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해왔습니다. 최준용 씨 회사의 스마트홈 프로젝트가 저희의 시야에 들어왔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는 듯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일부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익명으로 초기 접촉과 투자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본래 의도는 투자사 대표로서 개업식을 참관하고 행사 후 최준영 씨와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 후속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준영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띄고 있던 격분은 이미 사라지고 잿빛에 체념한 듯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제 목소리는 미미하게 가라앉았고 차가운 기운이 또렷하게 실렸습니다. 오늘 개업식에서 저는 제 남편이 그의 비서인 주민아 씨와 대중 앞에서 정상적인 업무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제가 가족으로서 행사장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때 최준영 씨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 경호원들에게 저를 쫓아내라고 지시하며 재수 없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제 말은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방금 전에 추악한 장면을 피 흘리듯 돌연의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냈습니다. 단상 아래는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내로서 저의 개인적인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준영 씨의 인품과 신뢰성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판단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한 문장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감정면에서 이토록 추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토록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거액의 투자를 받고 수많은 직원의 기대를 짊어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준영 씨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나 씨는 더욱이 다리가 풀려 배경 현수막 지지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한캐피탈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전체를 훑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즉시 최준영 씨 소유의 지혜 테크놀로지에 대한 모든 투자 의향을 철회합니다. 이미 지급된 일부 성금은 계약 조항에 따라 회수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서한캐피탈은 지혜 테크놀로지 및 그 계열사와 어떤 형태의 협력도 영원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르르.
이 말은 마지막 둔기처럼 준영 씨를 완전히 심연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맹렬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고 눈에는 광기 어린 절망과 불굴의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포효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되돌리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컥컥거리는 숨소리만 나올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 아래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악 소리, 수군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 회사 고위 임원 몇 명은 흑빛 얼굴로, 어떤 이들은 이미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원래 응원하러 왔던 협력업체, 고객, 친구들의 준영 씨를 향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변해 냉소와 재빨리 선을 그으려는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준영 씨와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조속히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단상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수군거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원증과 명함을 가방에 넣고 몸을 돌려 사람들을 해치고 개업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준영 씨가 마침내 터뜨린 쉬어 갈라지고 절망에 찬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의 억눌린, 공포에 질린 헐떡거림, 그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개업식 현장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햇살은 다소 눈부셨지만 저는 수년간 마음을 짓눌렀던 그림자가 이 빛에 조금씩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 순간부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편의 혼란과 붕괴, 그리고 구경꾼들의 소란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느껴지기는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쉽게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이힐이 단단한 바닥을 밟으며 또렷하고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그 숨 막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차에 앉아 문을 닫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나서야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미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격렬한 감정이 해소된 후의 생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고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한 기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즉시 시동을 걸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유치원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하은이를 데리러 갈 것임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하은이가 어떤 뉴스나 영상을 보지 않도록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정함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아, 개업식 끝났어. 단톡방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던데. 제 개인 변호사이자 친구로서 그녀는 저와 준영 씨의 상황을 늘 알고 있었고 제가 오늘 현장에 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좀 생겼어.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내 신분을 공개했고 그 자리에서 투자 철회도 발표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혼 신청도 했어. 전화 저편에서는 2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지수가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네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준영 씨를 그렇게. 준영 씨 반응은 어땠어?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오만함에서 공포, 그리고 붕괴에 이르는 준영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미쳤을 거야. 잘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갑자기 흥분으로 가득 찼고 숨김없는 통쾌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그 망할 자식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몇 년간이나 참았으니 이제 그 자식과 그 내연녀도 대가를 치를 때가 됐지. 기다려. 내가 당장 자료 정리해서 이혼 합의서 내일이라도 보내줄게. 그리고 투자 철회 법률 서류도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서 바로 절차 시작할 거야. 넌 이제 뭘 할 생각이야?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는 게 어때? 아니, 괜찮아. 저는 그녀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해. 처리할 일이 아직 많아. 서한 캐피탈은 내가 직접 세웠지만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회사니까 오늘 이렇게 소란이 있었으니 후속 여론과 업무 영향에 즉시 대응해야 해. 그래, 계속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 참, 언론에서 너를 찾을 수도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뒀어. 지수가 상기시켰습니다. 당분간 어떤 인터뷰도 안 받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 공식 성명에 따를 거야. 간결하고 명확한 입장의 성명서를 하나 작성해줘. 핵심은 서한캐피탈과 지혜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끊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영진의 인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바탕으로 한 사업적 결정임을 강조하는 거야. 사적인 감정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하되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 맡겨줘. 지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으로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구석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세상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시동을 걸고 서한 캐피탈이 있는 CBD 핵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도 있었고 아는 협력업체나 친구들이 보낸 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의 아가씨는 저를 보고 눈빛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을 보니 이미 소문을 들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비서 유림은 이미 사무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유능한 아가씨로 저와 2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녀는 즉시 문을 닫고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 대표님, 괜찮으세요? 벌써 인터넷에 영상 조각과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지혜 테크놀로지 쪽 전화는 불이 났대요. 그쪽 임원 몇 명이 대표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상관없어. 저는 업무용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림 씨, 몇 가지 일을 해줘. 첫째, 모든 부서장에게 30분 뒤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라고 알려줘. 둘째, 홍보부 책임자를 당장 나에게 오라고 해. 셋째, 우리 회사의 최근 투자 방향과 기준에 대한 재확인 문서를 준비해줘. 협력사의 경영진의 도덕적 품행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넷째, 오늘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주시하고 1시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줘. 네. 심 대표님, 유림은 재빨리 받아 적고는 돌아서서 업무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서한 캐피탈 로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파괴와 희망을 상징하는 도형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리 많지 않은 유산을 초기 자금으로 삼아 준영 씨 몰래 조금씩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스로에게 할 일을 찾아주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배웠던 약간의 재무지식과 필사적인 학습, 그리고 꽤 정확한 안목으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천천히 명성과 자본을 쌓았습니다. 준영 씨는 제가 그저 취미로 소액 투자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야망에 빠져 저의 보살핌과 순종을 즐겼고 그의 눈에 온순하고 무능해 보이던 아내가 이미 다른 전장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데에는 복잡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홈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거의 자학에 가까운 시험의 심리가 더 컸습니다. 가정이라는 배경을 벗어나 순수한 사업 영역에서 그는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었고 그를 웃게 하고 다정하게 대하게 만드는 주비서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접촉하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사업 계획서, 팀, 기술을 검토했고 까다로운 투자자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미숙함, 팀 관리의 혼란, 그리고 사업 협상에서 준영 씨의 한계와 단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투자했습니다. 거의 비극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가 잘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투자와 이 가정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답은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사업적인 실패가 아니라 인품과 최저선의 철저한 붕괴였습니다. 그 재수 없다는 한마디가 저에게 남아있던 모든 비현실적인 환상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편이 낫습니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홍보부 부장님이 곧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 대표님, 여론이 이미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몇 가지 쟁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님의 인내심 있는 아내이자 투자사 대표라는 이중 신분의 반전. 둘째는 최준영 씨가 대중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고 내연녀를 단상에 올린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 셋째는 저희의 투자 철회 결정에 대한 관심과 추측입니다. 현재 여론은 대표님께 동정적이고 지지하는 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투자한 것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투자 철회 결정이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정과 지지는 필요 없어. 우리는 동정심을 팔지 않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야. 서한 캐피탈은 전문 투자 기관으로서 협력사의 경영진에게 엄격한 도덕적, 행동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줘. 최준영 씨의 행위는 우리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침범했으니 투자 철회는 사업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내가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신중한 검토였으며 투자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 핵심은 검토 결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를 발견했다는 점이야. 사적인 감정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외부 대응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즉시 공식 성명과 대응 방침을 준비하겠습니다. 홍보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외에 영향력 있는 경제 매체 몇 곳에서 대표님과의 단독 인터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거절해. 하지만 서면 인터뷰는 받아들일 수 있어. 질문은 우리가 검토한 후 답변하고 홍보부에서 통일해서 처리해줘. 저는 덧붙였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후에는 지혜 테크놀로지와 그 주미나 씨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줘.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즉시 반격할 거야. 네. 긴급 홍보 업무를 처리하고 나자 부서장들의 화상회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통보하고 사원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며 회사 운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현재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여 성과로 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영진은 놀랐지만 제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모두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 업무에 몰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미 오후였습니다. 유림이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저는 식욕이 없어 몇 숟가락 겨우 먹었습니다.
하은이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하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아주 즐거워했고 그림도 그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준 딸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며 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도 하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더 이상 억울함을 참고 희생하지 않고 자신과 딸의 존엄을 지켜낼 줄 아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만 지금은 지독히도 짜증스러운 번호였습니다. 준영 씨였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며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말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굴함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은아,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미나. 걔는 그냥 비서일 뿐이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 90억 원 철회하면 안 돼. 회사 망할 거야. 제발 부탁이야.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오해. 아무것도 아니야. 부탁이야. 저는 이토록 창백하고 무력하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회사와 돈이었고 하은이는 그저 저를 협박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의 번호를 즉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통유리창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황혼이 유리 외벽에 금빛 붉은색을 입혔습니다. 바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저와 서한 캐피탈 그리고 준영 씨와 그의 지혜 테크놀로지에게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심정은이었습니다. 준영 씨를 차단하는 것은 마치 계속해서 소음을 내던 근원지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도권과 평온함은 잠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폭풍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홍보부에서 정해진 전략에 따라 발표한 성명서는 엄밀하고 명확한 입장을 담고 있었으며 서한 캐피탈의 투자 철회 결정을 사업 윤리와 리스크 관리라는 기둥 위에 확고히 세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며 절제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주요 경제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에 널리 전제되었고 여론은 대체로 회사의 결정에 전문성에 대한 논의로 이끌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십성 타블로이드들이 본처의 역습, 쓰레기 남편, 응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놓지 않았지만 주류 여론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지혜 테크놀로지 쪽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90억 원이라는 구명줄 같은 돈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원래 협의 중이던 다른 투자사들과 은행들도 모두 관망하거나 심지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주가 그들에게는 상장된 관련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퇴사가 속출했습니다. 준영 씨와 몇몇 고위 임원들은 동분서주하며 사방에 불을 끄려 했지만 개업식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준영 씨의 재수 없다는 외침과 미나 씨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가는 장면은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해명도 창백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미나 씨는 사건 당일 오후 개인적인 사유로 지혜 테크놀로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녀는 언론과 접촉하여 동정심을 얻으려 했지만 곧 그녀가 타인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고 업무 능력은 전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의존했다는 폭로에 휩싸여 흐지부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셜 계정은 모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대부분 제 비서 유림이나 지수가 전황 보고처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듣고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약간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공경과 응징은 제가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예상했던 결말이었기에 제 감정을 낭비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쓴 것은 서한 캐피탈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여론에 잘 대응했지만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여파는 있었습니다. 소수의 협력업체에서 조심스러운 어조로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접촉 중이던 초기 프로젝트 창업자 2명은 불필요한 관심을 우려하여 협상을 잠시 보류하고 싶다고 완곡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높으면 바람을 많이 맞듯 하물며 이토록 극적인 갈등을 겪은 폭풍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핵심팀과 몇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생각을 통일하고 더욱 견고한 성과와 더욱 전문적인 이미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하기로 한 몇몇 우수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였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직접 팀을 이끌고 몇몇 첨단 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주업에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진정제였습니다. 낮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하은이가 잠든 후에도 서재에서 밤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몸의 피로는 정신적인 충만함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제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는 든든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도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이 매달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저에게 2가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작은 팔로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려왔지만 그보다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더 좋고 더 안전하며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가정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해질녘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아파트 현관 옆 그림자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원래 몸에 잘 맞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셔츠 깃은 풀어져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에서는 패배감과 초조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은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담배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꼭 해야 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 할 말이 있다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변호사, 변호사. 준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듯 했습니다. 넌 변호사만 찾을 줄 아는 거야? 정은아, 내가 내 남편이고 하은이 아빠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내 회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야겠어.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남편.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업식 단상에서 다른 여자 손을 잡고 나에게 재수 없다고 욕할 때는 네가 남편이고 아빠라는 생각은 안 했어. 이제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그 관계가 생각난 거야? 준영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게 쥐어뜯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 그 미나라는 계집애가 나를 유혹한 거야. 내가 한순간 착각했어. 맹세컨대 걔랑 실질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고 이 가정이야. 그 90억 원은 회사의 구명줄이야. 그게 없으면 회사 정말 끝장나. 직원들은 어떻게 해? 내가 몇 년간 쌓아온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아직 하은이 아빠라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투자 철회하지 말아줘. 응, 하다못해 일부라도 먼저 줘서 내가 숨통 좀 트이게 해줘. 그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책임을 미나 씨에게 떠넘기고 직원들과 자신의 노력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며 마지막에는 부부의 정과 하은이 아빠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를 내는 것조차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준영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첫째, 준영 씨와 주민아 씨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두 분이 더 잘 알 거야. 나는 관심 없어. 둘째, 준영 씨 회사, 직원들, 노력, 그건 준영 씨 일이야. 애초에 내가 익명으로 투자한 것은 좋은 프로젝트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준영 씨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어. 하지만 준영 씨는 행동으로 그 신뢰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지. 셋째, 부부의 정. 저는 잠시 멈추고 순간적으로 굳어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씨가 사람들 앞에서 재수 없다는 두 글자를 내뱉은 순간 이미 끝났어. 하은이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걱정 마. 준영 씨가 해야 할 양육 의무는 법률이 규정할 거야. 그 외에는 준영 씨가 나와 하은이의 생활에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정은아, 굳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겠어. 준영 씨는 제가 물러서지 않자 다시 절망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제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동시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준영 씨, 마지막 체면이라도 좀 지켜. 지금 준영 씨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준영 씨, 그 엉망진창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일 거야. 어쩌면 제 목소리 속의 단호함과 차가움이 그를 위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매달릴 기력조차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가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결국 무기력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 불굴의 의지,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거대한 망연자실함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너 변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마침내 어떤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가 예전의 정은이가 아니야. 맞아.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정은이는 이미 죽었어. 준영 씨와 나 스스로의 손에 의해 죽었지.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그를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유리문이 뒤에서 닫히며 그와 바깥의 혼란스럽고 실패한 세상을 함께 차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차가운 금속 문 안쪽에 기대어 서서 다소 가빠진 숨을 천천히 진정시켰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약간 났지만 마음속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인내를 선택했던 때부터 반항을 결심하기까지. 타인에게 의존하던 때부터 독립적이고 강해지기까지. 잃을까 두려워하던 때부터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까지. 이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지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메일로 보냈어. 조항이 꽤 강경할 거야. 확인해봐. 그리고 준영 씨 회사 쪽에 채권자들이 재산 보전 신청을 준비하는 것 같아. 그의 개인 명의 아파트랑 차는 아마 지키기 힘들 거야. 정말 인과응보지. 저는 답장했습니다. 합의서 확인했어. 문제 없으면 보내줘. 다른 건 우리랑 상관없어. 위층으로 올라가 집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하은이의 작은 몸이 저를 순식간에 감쌌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작은 얼굴을 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빨간 스티커 2개 받았어. 저는 쭈그리고 앉아 하은이의 부드러운 몸을 꼭 안았습니다. 콧잔등에는
하은이에게서 나는 좋은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잘했네. 저는 하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모든 피로와 긴장, 외부의 소란이 이 순간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품 안에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 저의 모든 투쟁과 변화는 같이 있었습니다. 창밖은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새벽이 올 것임을 알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그 불발된 복도 대치는 얼마 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더 이상 매달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의 엉망진창인 상황이 그를 다른 일에 신경 쓸 틈도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지혜 테크놀로지의 주요 공급 업체들과 채권자들이 이미 연합하여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계좌, 장비, 심지어 준영 씨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까지 가압류되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새로운 시작은 순식간에 빚의 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의 열기도 점차 식어 새로운 이슈로 대체되었습니다. 서한 캐피탈은 초기 혼란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몇몇 견고한 프로젝트의 진행과 새로운 협력 계약 체결은 업계의 우리의 끈기와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관망하던 협력업체들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활은 다시 어떤 질서 있는 궤도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다만 이 궤도는 완전히 제가 직접 깔아놓은 것이었죠.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업무에 쏟는 동시에 생활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의 등하원과 저녁 식사를 책임져줄 믿음직한 보모 이모님을 고용하여 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하은이를 데리고 박물관, 과학관, 교회 공원에 가서 다양한 가족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가 자주 없는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웃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금의 엄마를 더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바쁘지만 생기 넘치고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엄마를 말이죠. 이혼 합의서는 지수의 효율적인 처리 덕분에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서명되고 초기 사법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준영 씨 쪽은 지수의 말대로 더 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서명할 때 손이 떨렸고 얼굴색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가 떠날 때의 뒷모습은 구부정했고 예전 개업식 단상 위에서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지수에게 맡겼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침 그 의료 영상 진단 프로젝트의 첫 공식 투자 협상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상대편 창업자 팀은 저 전설의 대표이사에게 지대한 존경과 관심을 표했습니다.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투자 금액과 이사회 자리뿐만 아니라 후속 기술 시장화 경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햇살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수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해결됐어.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야, 심 대표님. 뒤에는 꽃을 뿌리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광적인 기쁨이나 해방감은 없었고 오히려 지극히 평온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속되던 지치게 하는 미열이 마침내 내린 듯 했습니다. 몸은 아직 약간 허약했지만 정신은 공기의 온도와 햇살의 무게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 이 단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즉시 지수에게 답장하지 않고 먼저 하은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속해서 하은이의 감정 상태를 주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처음의 충격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준영 씨에 대한 비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을 쉬시며 됐다, 잘 됐다를 연발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어서 제 자신과 하은이를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야 저는 지수에게 답장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뒤에는 포옹 이모티콘을 추가했습니다. 생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주도적인 리듬으로 말입니다. 하은이도 어떤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잠들기 전에 갑자기 아빠 오늘 오세요 라고 묻지 않고 유치원에서 새로 발견한 것들을 저와 공유하거나 저에게 더 많은 여자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새 호적 등본을 만들었는데 보호자 칸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작은 빨간 책을 신기한 듯 보고 또 보더니 작은 얼굴을 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사는 거야? 저는 쭈그리고 앉아 하은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응, 이제 엄마랑 하은이, 그리고 외할머니, 우리 셋이 가족이야. 엄마는 계속 하은이 옆에 있어주고 하은이를 지켜주고 하은이를 사랑할 거야. 하은이는 생각하다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하은이의 부드러운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가정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겼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랑과 안정감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업무 면에서 서한 캐피탈은 점차 개업식 소동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연이은 몇 개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와 안정적인 회사 운영으로 외부 세계에 우리의 전문성과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저의 개인적인 가십에서 회사의 실적과 발전 전략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제 칼럼에서는 저를 가장 통찰력 있는 여성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준영 씨에게 치명적인 교차점을 만들었던 그 지혜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청산되었고 자산은 경매로 팔려 빚을 갚았습니다. 준영 씨 개인도 이전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들로 인해 끝없는 법적 분쟁과 채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듣자 하니 상당히 초라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에게서 단편적인 소식을 들을 때도 그저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미나 씨는 나중에 저에게 장문의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절한 어조로 깊은 뉘우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고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신함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한 시대의 기록처럼 말입니다. 어느덧 이혼 합의서가 서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도시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리는 공예 이야기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하은이가 그림책 코너에서 떠날 줄 모르자 저는 휴게 공간 소파에 앉아 딸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몇 통의 업무 메일을 처리했습니다. 심 대표님, 약간 익숙하면서도 다소 불확실한 여자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단정한 화장을 했지만 눈썹 사이에 약간의 피로감이 깃든 젊은 여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 씨였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개업식 날보다 좀 더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예전의 단정함과 숨겨진 의기양양함은 사라지고 다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주미나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고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미워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보다는 낯선 감정이 더 컸죠. 미나 씨는 제 옆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트렌치 코트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미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사촌 동생 아이랑 놀러 왔다가 우연히 대표님을 봤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아주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심 대표님, 심 대표 이사님, 제가 예전에 철없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미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소 공허했습니다. 제가 준영 씨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행정비서부터 특별비서까지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업무 능력도 꽤 좋았고 저를 믿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점점 더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모호한 말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저를 편애했어요. 솔직히 저는 허영심이 많았고 그가 그려주는 소위 성공한 사업가의 후광에 현혹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서로 존경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개업식 날 그가 저를 단상에 올렸을 때 저는 속으로 우쭐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표님이 올 줄은 몰랐고 그가 대표님에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때 저도 멍했어요. 나중에 대표님이 서한캐피탈 대표이사라는 걸 알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죠. 저는 그저 그가 대표님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려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대표님을 자극하고 폄하하려는 도구였을 뿐이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생긴 후에 그는 제일 먼저 저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했어요. 다 제가 먼저 유혹했고 자신은 한순간 착각했을 뿐이라고요. 예전에 저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모른 척했어요. 직장도 잃고 명예도 더러워지고 가족들까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어요. 저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심 대표 이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표님 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됐고 그의 기세를 부추겨서도 안 됐고 무엇보다 대표님을 깔보면 안 됐어요. 그녀는 아주 감동적으로 말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예전에 마음 약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던 정은이었다면 아마도 약간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평온하게 그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상처 준 것은 제 가정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허영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죠. 최준영 씨에 대해서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당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나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사과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양 볼풀장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더 이상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지 말고 특히 최준영 씨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하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저 미끄럼틀에서 슈웅하고 내려왔어. 너무 재밌어. 하은이는 흥분해서
손짓 발짓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네. 저는 웃으며 휴지로 하은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사줄까? 좋아. 하은이는 팔짝 뛰며 박수를 쳤습니다. 딸의 따뜻한 작은 손을 잡고 어린이 놀이터를 떠날 때 저는 옆눈으로 미나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는 미미하게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준영 씨든 미나 씨든 아니면 한때 인내를 선택했던 정은이든 말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은이를 좋아하는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기다리는 동안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준영 씨 쪽에서 우리 조건대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동의한 것 같아. 오? 그가 그렇게 쉽게?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준영 씨의 성격과 현재의 공경을 생각하면 더 오래 끌 줄 알았거든요. 듣자 하니 더 큰 문제에 휘말렸대.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그가 예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몇몇 불법적인 보증 계약을 사적으로 체결했던 것 같아 지금 채권자들이 바싹 추격하고 있어서 형사 책임까지 걸릴 수도 있대. 그는 이혼 문제를 서둘러 처리해서 너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미 완전히 정리했지만 그리고 합의서에 명시된 그 보잘것없는 자유재산이라도 빨리 받아서 급한 불을 끄고 싶어 하는 거지. 형사 책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영 씨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들은 우리가 그가 지금 동분서주하며 다른 꼼수를 부릴 여유가 없을 때 빨리 서명하는 것을 권해. 서명하면 너와 하은이는 법적으로 그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거야. 그의 엉망진창인 상황은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지. 지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해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어. 네가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그 의료, 영상 진단 프로젝트 창업자 팀에서 방금 나에게 연락을 줬는데 신중한 고려 끝에 우리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대. 게다가 추진력 있고 원칙 있는 대표님 같은 분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전략적 조언을 해주기를 특별히 희망한다고 했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기술 장벽이 높고 팀이 견고하여 제가 매우 좋게 평가하던 분야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대방의 인정과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서한 캐피탈에게 가장 큰 긍정이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후속 세부 사항은 네가 주도해서 협상해줘. 이사회 자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발언권을 확보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미술학원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가 그림붓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집중되어 있었고 창밖의 석양이 유리를 통해 그녀에게 부드러운 금빛 테두리를 입혔습니다. 삶은 몇 가지를 빼앗아갔지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위태롭고 영혼 없는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사업에서의 새로운 돌파구와 딸의 순수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인간성의 추악함을 깨달았지만 더 강인하고 굳건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준영 씨의 결말이 어떻든 그것은 그가 스스로 뿌린 인과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은 앞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밝았습니다. 미술학원 수업이 끝나자 벨이 울렸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마치 행복한 작은 새처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뭐 그렸는지 봐. 그림 종이에는 단순하지만 색깔이 선명한 세 개의 도형이 있었습니다. 큰 원 하나가 작은 원 하나를 잡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이건 나. 하은이는 크고 작은 원을 가리키더니
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빠. 아빠가 가끔 집에 안 오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지켜봐 줄 거지? 저는 쭈그리고 앉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은 따뜻한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하은이는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고 용감한 원이야. 우리 함께 아주 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갈 거야. 하은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행복하게 웃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 씨와의 이혼 합의서는 지수의 효율적인 진행 덕분에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서명되고 초기 사법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준영 씨 쪽은 지수의 말대로 더 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서명할 때 손이 떨렸고 얼굴색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가 떠날 때의 뒷모습은 구부정했고 예전 개업식 단상 위에서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지수에게 맡겼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침 그 의료 영상 진단 프로젝트의 첫 공식 투자 협상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상대편 창업자팀은 저 전설의 대표이사에게 지대한 존경과 관심을 표했습니다.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투자 금액과 이사회 자리뿐만 아니라 후속 기술 시장화 경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햇살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수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해결됐어.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야. 심 대표님. 뒤에는 꽃을 뿌리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광적인 기쁨이나 해방감은 없었고 오히려 지극히 평온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속되던 지치게 하는 미열이 마침내 내린 듯 했습니다. 몸은 아직 약간 허약했지만 정신은 공기의 온도와 햇살의 무게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 이 단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즉시 지수에게 답장하지 않고 먼저 하은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속해서 하은이의 감정 상태를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처음의 충격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준영 씨에 대한 비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을 쉬시며 됐다, 잘 됐다를 연발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어서 제 자신과 하은이를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야 저는 지수에게 답장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뒤에는 포옹 이모티콘을 추가했습니다. 생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주도적인 리듬으로 말입니다. 하은이도 어떤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잠들기 전에 갑자기 아빠 오늘 오세요? 라고 묻지 않고 유치원에서 새로 발견한 것들을 저와 공유하거나 저에게 더 많은 여자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세호적 등본을 만들었는데 보호자 칸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작은 빨간 책을 신기한 듯 보고 또 보더니 작은 얼굴을 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사는 거야? 저는 쭈그리고 앉아 하은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응, 이제 엄마랑 하은이, 그리고 외할머니, 우리 셋이 가족이야. 엄마는 계속 하은이 옆에 있어주고, 하은이를 지켜주고, 하은이를 사랑할 거야. 하은이는 생각하다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하은이의 부드러운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가정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겼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랑과 안정감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업무 면에서 서한캐피탈은 점차 개업식 소동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연이은 몇 개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와 안정적인 회사 운영으로 외부 세계에 우리의 전문성과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저의 개인적인 가십에서 회사의 실적과 발전 전략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제 칼럼에서는 저를 가장 통찰력 있는 여성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료 영상 진단 프로젝트는 진행이 신속하여 1차 제품 테스트 데이터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이미 여러 대형 의료기관의 협력 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녹색 에너지와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 2개의 우수한 초기 프로젝트를 추가로 확보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서 저와 서한캐피탈에 대한 평가는 처음의 가십성 비난에서 완전히 전문적인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잡지들의 단독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몇몇 권위 있는 매체와의 심층 인터뷰를 선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업계 동향, 투자 논리, 리더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개인 생활 부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의 이미지는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이성적이고 과감하며 정확한 안목을 지닌 나이에 비해 침착함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말입니다. 박 회장님은 그 도서관 우연한 만남 이후 2번 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은 좋은 정부, 협력 프로젝트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다른 한 번은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고급 살롱에 저를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적 교류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사답게 행동했고 결코 선을 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인맥을 넓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이 충분히 빛난다면 자연스럽게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 더 흥미로운 사람들과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개학 첫날 저는 모든 업무를 취소하고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거의 더 큰 가방을 메고 작은 손으로 선생님 손을 꼭 잡고 3번이나 뒤돌아보며 교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마지막에는 힘껏 손을 흔들고는 작은 가슴을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들 무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문 앞에 서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은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작은 딸은 용감하게 자신만의 작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고 자주 오셔서 하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동네 노인정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며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집 세대 여인들은 오히려 이 변화 덕분에 더욱 긴밀하고 따뜻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준영 씨에 대해서는 그는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한때 격렬한 물보라와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국 소리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수는 가끔 법률계 소식통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가 짊어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빚을 피해 이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세상이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의 욕망과 추악함에 역습당해 망망대해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멀고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저에게 진정으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저는 길고도 성과 있는 다국적 화상 협상을 마치고 약간 피로한 눈을 비비며 사무실 통유리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화려하게 켜지고 도시의 맥박이 밤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며 끊임없는 빛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유림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서류 한 묶음과 정교하게 포장된 짙은 남색 상자를 건넸습니다. 심 대표님, 여성 기업인 정상회담 최종 일정표와
대표님 연설문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도착한 택배인데 대표님 앞으로 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벨벳 상자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브로치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흔한 꽃이나 보석이 아니라 얇은 금선으로 추상적인 나침반, 패턴을 심플하게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중앙에는 크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커팅된 푸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는데 조명 아래서 차분하고 단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하얀 카드 한 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만년필로 한 줄의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방향이 명확한 선구자에게 축하하며 박 회장 드림, 나침반, 선구자. 저는 이 심오한 의미를 담은 브로치를 보다가 그 단정한 글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선물은 분명 공들인 것이었습니다. 칭찬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어떤 존경심을 전달하고 있었죠. 거리감도 여전히 적절하게 유지되어 무례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사무용 책상 한 구석에 놓았습니다. 즉시 착용할 생각도 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선물은 호의적인 기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과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서둘러 정의 내리지 않고 대면하고 평가할 충분한 능력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는 하은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새로 생긴 리조트로 갔습니다. 산속 공기는 상쾌했고 단풍은 불꽃처럼 붉었습니다. 하은이는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깔깔거리며 놀았고 웃음소리는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여유롭게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허브차를 마시며 눈앞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업무 그룹 메시지가 있었고 협력업체의 안부 인사도 있었으며 지수가 보낸 재미있는 유머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능숙하게 답장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석양은 호수물을 눈부신 주황색으로 물들였고 산 그림자는 아름답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은이는 앞에서 뛰어가며 예쁜 낙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걷다가 갑자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네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 엄마는 정말 안심이 돼. 예전에는 네가 너무 여리고 억울함을 참을까봐 늘 걱정했는데 이제 됐어. 우리 딸은 정말로 우뚝 섰어.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가볍게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엄마, 늘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어리석은 아이. 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네가 스스로 잘한 거야. 여자는 말이야. 어떤 나이가 되든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야 해. 네가 지금 우리 집의 중심이야. 그렇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덩굴이 아니라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시내로 돌아오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회의, 검토, 협상 테이블, 프로젝트 현장에서 바쁘게 지냈지만 하은이와 함께할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주말에는 하은이를 데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하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제 세상에서는 사업과 가정이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 잡히고 힘있게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나침반 브로치는 제가 참석해야 할 중요한 업계 시상식 만찬에서 드레스에 달았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은 그날 저의 옷차림과 잘 어울렸고 그 푸른 다이아몬드는 조명 아래서 마치 방향과 굳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없이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제가 브로치를 착용한 것을 보고 멀리서 잔을 들어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없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에서 저는
올해의 신인 투자자로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저는 트로피를 들고 단상 아래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또렷하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의 길은 항해와 같습니다. 예리한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굳건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가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며 위험에 대한 경외심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파트너들과 늘 저와 함께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서한 캐피탈은 전문성과 진정성을 계속 유지하며 훌륭한 창업자들과 동행하여 가치를 탐색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많은 박수가 서한 캐피탈에게 향하는 것이고 또 많은 박수가 폭풍 속에서 걸어나와 더욱 빛나는 심정은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저를 맞이하는 것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은이와 어머니도 단상 아래에서 저에게 힘껏 손을 흔들었고 작은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상처와 배신, 고뇌가 모두 양분이 되어 오늘날에 더 강하고 더 여유롭고 더 완전한 저 자신을 길러냈음을 더없이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개업식 날에 그 귀에 거슬리던 재수 없다는 외침은 이미 바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발 아래는 단단한 땅이고 눈앞에는 탁 트인 풍경이 펼쳐져 있으며 마음속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저만의 나침반을 조정했습니다. 앞길에 어쩌면 여전히 풍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를 향하든 제가 이 배에서 가장 굳건한 조타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부드럽고 미래는 기대됩니다.